운동선수는 탄력 혹은 근력 둘 중 하나는 타고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를 타고난 선수를 우리는 피지컬 괴물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말하는 탄력과 근력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 둘의 차이와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더 나은 퍼포먼스를 만들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력형입니다. 근력형을 타고난 사람들은 헬스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벤치프레스 100kg를 들어버립니다. 사모아인들이 대표적인 근력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사모아인들은 지나가는 아저씨도 데드리프트 200kg는 거뜬히 든다고 하죠. 반대로 탄력형은 근신경계 발달이 좋은 경우입니다. 삐쩍 마른 야구 선수가 시속 150km의 강속구를 던지고 미국 고등학교 농구 선수들은 1m 넘는 점프를 뛰며 말도 안 되는 덩크를 찍죠. 근육을 최적의 타이밍에 최고 출력으로 활성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잘 알려진 방법 중 하나는 반동 점프와 무반동 점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반동 점프는 신장 반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무반동 점프보다 높아야 합니다. 반동 점프와 무반동 점프의 차이가 2cm 미만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면 근력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근력이 부족한 탄력형의 선수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탄력형 선수의 경우 근비대 훈련, 스트렝스 훈련, 최대 등척성 훈련을 통해 부족한 근력을 보완하고, 근력형 선수의 경우 플라이오메트릭, 스피드 스트렝스, 진동 훈련을 통해 신경계의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근력과 탄력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둘 다 열심히 하는 걸로.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심지어 100m 전력 질주 중에도 그들은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프, 달리기, 스윙, 펀치를 할 때는 종종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몸에 불필요한 힘이 가해진 상태에서는 동작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폭발력도 감소하죠. 불필요한 긴장은 높은 강성을 가진 지근섬유들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근육 전체가 경직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운동 중 축적된 탄성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방출하는 능력이 낮아지게 되죠. 특히 폭발적 동작에서는 속근섬유의 빠른 수축이 중요한데, 과도한 긴장은 근육의 미세한 수축 이완 타이밍을 방해해 결국 큰 퍼포먼스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몸에 힘을 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세한 방법은 캡션을 참고하세요. 트리플 익스텐션은 발목, 무릎, 엉덩이 세 관절을 동시에 펴는 움직임입니다. 이 동작은 점프, 스프린트, 타격 등 폭발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스포츠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죠. 코치는 선수의 트리플 익스텐션을 개선하기 위해 파워클린, 박스 점프, 캐틀벨 스윙과 같은 동작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발목, 무릎, 고관절의 유연성이 부족하거나 근력의 불균형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파워를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어 안정성의 부족, 움직임 패턴의 문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죠. 효과적인 트리플 익스텐션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아래 세 가지를 준비하세요. 첫 번째, 발목과 엉덩이 관절의 모빌리티 트레이닝. 두 번째, 하체의 균형 잡힌 근력 트레이닝. 세 번째, 정적 및 동적 코어 트레이닝. 만약 더 빠르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퍼포먼스를 개선하고 싶다면 트레이닝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퍼포먼스의 저하와 부상의 원인은 근육 슬랙 때문입니다. 평상시 근육은 밧줄처럼 비교적 느슨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느슨한 근육이 부착 지점에 힘을 전달하고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축을 통해 먼저 팽팽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육이 빠르게 팽팽해지지 못하면 선수의 퍼포먼스가 떨어지겠죠. 또한 느슨한 상태의 근육은 관절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 또한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근육 슬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동시수축에 있습니다. 관절 주위의 주동근과 기랑근을 포함한 여러 근육을 동시에 수축시키면 근육 슬랙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 수축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아쿠아백과 아쿠아볼을 사용한 훈련입니다. 아쿠아볼을 사용하면 여러 각도에서 관절에 다양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 주동근과 기랑근을 포함한 여러 근육을 동시에 수축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고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아쿠아볼을 이용한 트레이닝을 꼭 해보세요. 스프린트는 햄스트링을 찢을 수 있고, 플라이오메트릭은 무릎을 다치게 할 수 있으며, 데드리프트는 허리를, 딥스는 어깨에 부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상을 방지하는 비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양을 찾는 것입니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곧 적응을 이끌어 부상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최소한의 운동 효과를 만드는 부하로 시작하여 매주 훈련량을 2에서 5%씩 증가시킨다면 부상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화의 쿠션이 우리의 달리기 자세를 망쳐놨습니다. 우리가 운동화를 신고 달리는 이유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운동화의 쿠션으로 인해 인체 구조에 맞지 않은 달리기 자세를 가지게 되었죠. 바로 뒤꿈치로 착지하는 힐 스트라이크 러닝입니다. 뒤꿈치에는 얇은 지방층 이외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쿠션이 풍부한 러닝화를 신더라도 발과 발목 그리고 무릎에 데미지가 쌓입니다. 따라서 러닝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상을 예방하려면 뒤꿈치 착지를 피해야 하죠. 효율적인 러닝 자세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베어풋 러닝입니다. 베어풋 러닝은 맨발 달리기로 신발을 벗고 달리면 뒤꿈치의 통증을 피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미드풋, 포어풋 착지를 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맨발 러닝은 발의 지면 접촉 시간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착지 전 근육의 사전 활성화를 높입니다. 이는 러닝 중 발생하는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달리기가 포함된 스포츠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베어풋 러닝을 통해 올바른 러닝 자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엘리트 선수들에게 빠른 회복은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르브론 제임스, 마이클 펠프스, 네이마르를 포함한 많은 엘리트 선수들이 경기 후 빠른 회복을 위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죠. 사실 이 기계는 단순한 침낭이 아닌 개인용 고압산소 챔버입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에서 100%의 산소를 공급해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고농도의 산소를 높은 압력에서 마시게 되면 혈액 내 산소 함량을 올려 부종 감소 및 항염증 효과 등의 단기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조직에 새로운 혈관을 형성하고 섬유화 세포에 의한 콜라겐 생성 등의 장기적인 효과도 있죠. 세계적인 선수들이 28,000달러가 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용 고압산소 챔버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일반인들은 다인용 고압산소 챔버가 구비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1회 치료 비용이 2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습니다. 게다가 흉부 엑스레이, 혈액검사, 심전도, 고막검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이나 특정 질환자가 아니라면 권장하기 어렵죠. 따라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회복 방법인 항산화 음식 섭취, 마사지 및 폼롤링, 압박의류 착용, 찬물 샤워, 질 좋은 수면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회복 기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폭발력이 부족한 선수들은 RFD를 향상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RFD는 가속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선수 1은 100의 힘을 낼 수 있지만 최대 힘에 도달하기까지 0.2초가 걸리는 반면에 선수 2는 80의 힘을 낼 수 있고 그 힘에 도달하기까지 0.1초가 걸린다면 선수 1의 파워가 더 높더라도 선수 2가 더 빠르고 높게 뛸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폭발력이 부족한 선수들은 RFD를 높이는 훈련이 필요하죠. RFD가 중요한 이유는 가속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힘을 짧은 시간 안에 낼 수 있다면 그만큼 불안정한 상황에서 균형을 잡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상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RFD는 어떻게 측정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RFD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폴스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장비는 우리가 발로 지면을 누르는 힘을 얼마나 빠르게 발휘하는지 측정할 수 있죠. 폴스 플레이트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빠른 신장 반사 구간인 0에서 100ms RFD 값이 낮은 경우 플라이오메트릭 및 탄도성 훈련을 통해 폭발력을 키워야 합니다. 스윙 스피드를 높이면 슬라이스나 훅이 나오고 정확도를 높이면 스윙 스피드가 줄어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골프에서 골반의 회전은 비거리뿐만 아니라 샷 정확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프로 골퍼와 아마추어 골퍼의 골반 움직임 차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막대기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오른쪽을 앞으로 미는 동시에 왼쪽을 뒤로 밀어야 합니다. 골반도 마찬가지로 회전하기 위해서 앞뒤로 밀어내는 힘이 필요하죠. 하지만 골반과 고관절에 있는 큰 근육들은 가로보다는 세로 방향으로 있어 똑바로 선 상태에서는 골반에 강한 회전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관절을 접은 상태에서 스윙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힙힌지라고 부르죠. 아마추어 골퍼들은 적절한 힙힌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오른발을 뒤로 밀고 왼발을 앞으로 미는 힘을 지면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죠. 결국 부족한 회전력을 보상하기 위해 스윙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참고로 좋은 스윙은 임팩트 시 골반이 어깨와 가슴보다 먼저 회전하여 마치 채찍처럼 스윙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골반 회전을 위해 코칭 프로와 함께 적절한 힙힌지 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스쿼트는 근막 운동입니다. 달리기도 근막 운동입니다. 스트레칭도 근막 운동입니다. 농구도 근막 운동입니다.
모든 운동은 근막 운동입니다. 근막을 따로 늘리거나 강화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롭고 신기한 트레이닝 방법들에 현혹되고 기존의 트레이닝을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다양한 이론이 인간의 움직임을 설명하지만 여러분이 걷고 뛰고 들고 미는 움직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운동 프로그램은 움직임을 중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릎이 모이면 관절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심지어 착지 시에 무릎이 모이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대 최고의 NBA 선수들은 왜 무릎을 모으며 슛을 쏠까요? 현 NBA 슈퍼스타 스테픈 커리의 연수입은 1억 40만 달러, 하나 약 1346억입니다. 만약 그의 슈폼이 무릎 부상 위험을 높인다면 구단과 스폰서, 그리고 NBA 사무국에서 두 발 뻗고 나섰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릎을 모아 슛을 쏘는 자세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다리를 굽힐 때 무릎이 안으로 모인다는 건 고관절의 내전과 내회전을 뜻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둔근이 늘어나게 하고 고관절에 더 강한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농구에서 슈팅은 팔이 아닌 다리로 던지는 거라고 합니다. 3점 슛 거리가 국제 규정보다 1m 더 먼 NBA 선수들은 강한 하체의 힘이 필요하겠죠. 보통은 둔근의 개입을 높이려 상체를 숙이지만 슛을 쏘는 선수는 상체를 곧게 세워야 하기 때문에 상체를 숙여 둔근을 늘리는 움직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릎을 모아 둔근의 개입을 늘리고 대신에 무릎의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발끝을 안으로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무빙슛을 쏘는 경우에는 이미 달리는 와중에 충분한 탄성 에너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굳이 무릎을 모으는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을 안으로 돌리는 움직임의 디테일을 모르고 무작정 무릎만 모으는 슈폼을 따라한다면 부상의 위험이 커지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훈련 방법에 따른 힘, 속도, 곡선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스트렝스 훈련을 하면 같은 속도에서도 더 큰 힘을 낼 수 있고 최대 힘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최대 속도가 빨라지기는 어렵죠. 반대로 스피드 훈련을 하면 같은 힘을 더 빠른 속도로 낼 수 있고 최대 속도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최대 힘이 증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스포츠는 스트렝스와 스피드가 모두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목에서 요구되는 스피드와 스트렝스에 맞춰 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축구나 농구, 미식축구와 같은 경우에 폭발적인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상대방과의 몸싸움이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스트렝스 바탕의 스피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몸싸움이 많은 포지션은 스트렝스 스피드를, 속도가 중요한 포지션은 스피드 스트렝스를 중점으로 훈련해야 하죠. 스트렝스 스피드, 스피드 스트렝스 훈련의 기본 가이드는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모두 신발로 인해 변형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발을 처음 봤을 겁니다. 1905년 미국 정형외과 저널에는 맨발로 지내는 필리핀과 중앙 아프리카 원주민의 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엄지발가락은 뒤꿈치와 이어지는 선을 그을 수 있었고 작은 발가락들도 자연스럽게 펼쳐져 걷고 뛰기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었죠. 우리는 발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오랫동안 좁은 신발에 발을 가둬왔습니다. 그 결과 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무릎, 고관절, 허리의 통증과 기능 부전을 얻었죠. 발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베어풋 신발 착용하기, 발가락 벌림근 운동, 무지 외반증 테이핑, 부드러운 보조기 착용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베어풋 러닝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발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5km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같은 단단한 바닥보다는 흙길 혹은 잔디밭에서 달리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만약 무릎,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베어풋 워킹 혹은 러닝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월드컵 준결승전 전성기 신체 능력을 벗어난 35살의 메시는 21살의 그바르디올을 제치고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해냈습니다. 메시가 35살의 나이에도 22-23 시즌 유럽 5대 리그 드리블 성공률 2위를 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따돌려야 하는 대부분의 스포츠에서는 최고 속도에 빠르게 도달하는 가속력과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감속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최고 속도가 빠른 선수도 가속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없다면 본인의 신체 능력을 다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축구나 농구에서 사용하는 페인트 모션도 큰 범주에서는 가속, 감속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가속과 감속 능력을 바탕으로 속도의 변화를 크게 만들 수 있어야 상대방을 따돌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급격한 속도 변화는 근육과 관절에 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질 좋은 움직임 패턴이 중요합니다. 특히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고관절과 무릎의 움직임 협응이 필요합니다. 캐틀벨 바텀업 훈련의 장점 5가지.
첫 번째, 움직임 패턴을 교정합니다. 바텀업 운동만큼 높은 수준의 자세 제어가 필요한 운동도 드뭅니다. 적절한 척추 정렬과 어깨 위치를 만들지 못하면 바텀업 동작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프터는 생체 역학적으로 가장 건강한 자세를 찾아 안전한 움직임으로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완골의 관절 중심화를 촉진합니다. 바텀업 동작은 회전근개와 어깨 관절을 둘러싼 모든 근육을 적절히 활성화하여 견갑대를 안정화시킵니다. 이는 어깨 건강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동작에서도 어깨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근동원 패턴을 가르치죠. 결과적으로 통증이 감소하고 기능이 향상되어 무거운 바벨과 덤벨 동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신의 긴장 및 동작. 캐틀벨 바텀업 훈련의 장점 5가지. 세 번째, 전신의 긴장 및 동시 수축. 무거운 바텀업 동작만큼 전신에 긴장감을 주는 기술은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몸의 모든 근육이 활성화되어 에너지가 새어나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신장성 단계의 동시 수축은 이어지는 단축성 수축에서 상호 억제가 증가하게 만들고 슬링샷 효과를 통해 최대 토크와 파워를 극대화합니다. 네 번째, 멘탈 트레이닝. 무거운 바텀업 동작에 필요한 집중력은 다른 트레이닝으로는 거의 흉내낼 수 없습니다. 동작을 성공적으로 해내려면 무술 고수처럼 몸과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집중력을 잃으면 무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죠. 엘리트 운동선수든 일반인이든 이러한 훈련의 정신적 이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대칭성 촉진. 바텀업 동작을 해보면 좌우 운동단위 모집에 비대칭성이 즉시 분명해집니다. 실제로 우세한 쪽이 20에서 30% 정도 더 무거운 무게를 컨트롤하는 경우가 많죠. 약한 팔에 바텀업 동작을 꾸준히 훈련하고 비대칭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세요. 100m 달리기에서 부정 출발의 기준은 0.1초입니다. 인간이 총소리를 듣고 뇌와 척수를 거쳐 근육의 움직임이 나타나기까지의 생물학적 반응 시간이 최소 0.1초라고 가정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0.99초에 출발한 선수는 예측 출발로 간주되어 실격 처리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움직임을 만드는 데 걸리는 총 시간은 반응 시간과 운동 시간의 합입니다. 만약 스포츠 경기 중 상대방의 반응 시간을 늦추거나 나의 반응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상대의 반응 시간을 늘리고 나의 반응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아래 캡션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은 윗몸 일으키기를 반복하면 디스크가 생긴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근은 모든 형태의 민첩성 동작에서 팔과 다리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체 부위입니다. 때문에 운동선수들의 피지컬 트레이너는 가장 적절한 코어 트레이닝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복근은 적절한 길이를 벗어나면 큰 힘을 견딜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복근에 강한 힘이 요구되는 모든 형태의 민첩성 동작에서 몸을 굽히는 경우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부상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몸통을 강하게 굽히는 훈련은 복근을 만드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선수들의 더 나은 퍼포먼스와 부상 예방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엘리트 선수들은 안티 로테이션, 안티 익스텐션, 안티 레터럴 플렉션과 같은 운동을 합니다. 복근의 최적 길이를 유지하는 연습을 통해 더 나은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각자의 훈련 루틴에 안티 운동들을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2022년 월드컵 준결승전 전성기 신체 능력을 벗어난 35살의 메시는 21살의 그바르디올을 제치고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해냈습니다. 메시가 35살의 나이에도 22-23 시즌 유럽 5대 리그 드리블 성공률 2위를 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따돌려야 하는 대부분의 스포츠에서는 최고 속도에 빠르게 도달하는 가속력과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감속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최고 속도가 빠른 선수도 가속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없다면 본인의 신체 능력을 다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축구나 농구에서 사용하는 페인트 모션도 큰 범주에서는 가속, 감속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가속과 감속 능력을 바탕으로 속도의 변화를 크게 만들 수 있어야 상대방을 따돌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급격한 속도 변화는 근육과 관절에 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질 좋은 움직임 패턴이 중요합니다. 특히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고관절과 무릎의 움직임 협응이 필요합니다. 종목에 특화된 가속과 감속 트레이닝이 궁금하신 분들은 퍼포먼스 랩 팝업 클래스를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일본은 이란에게 졌습니다. 대다수의 축구 전문가들은 일본의 결정적인 패배 요인이 부족한 피지컬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술 수준이 비슷한 상황에서 선수의 피지컬은 상대방과 경쟁에서 이기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지컬은 체격이 좋다는 뜻이지만 스포츠에서는 근력, 스피드, 지구력 등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피지컬을 키우기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보디빌딩 방식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량을 늘려 체격을 키우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다수의 선수들은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파워는 스트렝스와 스피드를 곱한 것입니다. 따라서 스트렝스와 스피드 중 하나만 향상되어도 파워가 커지죠. 하지만 스피드는 후천적으로 발달시킬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 무게를 2배 올리는 것은 가능해도 속도를 2배 올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큰 근육 운동 위주의 5곱하기5 훈련으로 스트렝스를 키워 경쟁력 있는 기초 피지컬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움직임을 배우면서 좋은 자세에 대한 수많은 코칭을 받았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몸으로는 따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죠. 여기 코칭에 대한 밀라노의 연구팀이 골프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선수 34명의 스윙을 모션 캡처 장비를 이용해 분석했는데 백스윙 시 체중이 뒷발로 이동되지 않는 공통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효과적인 체중 이동은 샷의 비거리를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었죠. 연구진은 세 그룹으로 나눠 그룹 1에게는 백스윙 시 앞발로 체중을 이동하라는 반대의 코칭 큐를, 그룹 2에게는 백스윙 시 뒷발로 체중을 이동하라는 코칭 큐를, 그룹 3에게는 아무런 지시 없이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그룹 2와 그룹 3은 클럽 헤드와 볼 스피드 모두 특별한 발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 같은 코칭 큐를 받은 그룹 1이 클럽 헤드와 볼의 스피드가 모두 빨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궁금하다면 캡션을 통해 확인하세요. 오타니 쇼헤이는 17살에 이미 시속 160km의 공을 던졌습니다. 당시 그의 체형은 평범한 고등학생과 별반 다를 바 없었죠. 투구나 타격폼이 망가질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오타니는 벌크업을 했을까요? 성인이 되기 전에 오타니는 탄력형 선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선수들보다 더 적절한 타이밍에 최대한 많은 근섬유를 동원하는 뛰어난 신경계 능력을 가졌죠. 하지만 관절을 보호하는 근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속 160km의 공을 계속 던진다면 어깨와 팔꿈치에 엄청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타니는 2018년과 2023년에 오른쪽 팔꿈치 UCL 부상으로 2번의 토미존 수술을 받았죠. 결국 부상을 예방하고 더 나은 퍼포먼스를 만들기 위해 오타니는 매 프리시즌마다 벌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체를 한계까지 사용하는 탄력형 선수들에게 근육량 증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근비대를 위해 관절 움직임을 제한하는 머신 훈련을 한다면 선수의 신경계 능력을 방해하여 퍼포먼스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과 개인에 적합한 속도, 무게, 그리고 타이밍까지 고려한 퍼포먼스 트레이닝이 꼭 필요합니다. 스포츠에 적합한 훈련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제 프로필에 방문해서 더 많은 운동 정보를 확인하세요. 타자의 다리 움직임은 주로 레그킥과 토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그킥은 다리를 들었다가 내리며 체중 이동을 크게 만들어 강한 타격을 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빠른 공에는 대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죠. 반면 토탭은 발끝을 붙이고 스윙하여 체중 이동은 적지만 타격의 안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토탭 스윙을 하면서도 시즌 53호 홈런을 기록하며 야구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강력한 토탭 스윙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타니는 넓은 스탠스로 타격을 준비합니다. 다리 간격이 넓으면 골반과 몸통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 더 큰 체중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순히 다리를 넓게 벌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체중 이동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골반의 측면과 회전 근육들의 안정성이 필요하죠. 실제로 오타니는 타격 직전 오른발이 바닥에 살짝 닿아 있을 뿐 체중의 대부분이 왼발에 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체중 이동을 통해 강하게 지면을 밀어내면서 골반과 몸통에 강력한 회전을 만들어내죠. 오타니는 키 193cm에 체중 100kg이 넘는 훌륭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지면 발력과 회전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킬의 꽃을 피우려면 피지컬이라는 단단한 뿌리가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의 한계를 느낀다면 부족한 피지컬 개선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100m 달리기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평균 걸음수는 약 44번. 그러나 우사인 볼트의 걸음수는 41번입니다.
그가 큰 보폭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강력한 지면 발력에 있습니다. 지면을 강하게 밀수록 그만큼 지면도 선수를 강하게 밀어내 더 적은 보폭으로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는 다른 선수들보다 달리는 동안 척추를 좌우로 흔들어 착짓이 더 강한 에너지를 만듭니다. 척추를 엔진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은 골반의 회전을 만들어 더 큰 보폭과 파워를 생산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폭발적인 가속을 하고 싶다면 척추를 엔진으로 활용하는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오버헤드 프레스 1RM을 늘리기 위해 원암 프레스 연습은 필수입니다. 상체 프레스 동작을 할 때 코어 활성화와 전신의 긴장감 부족은 흔히 나타나는 실수입니다. 특히 벤치에 앉거나 기대서 하는 프레스는 근신경 시스템이 이완되기가 쉽죠. 이 경우 효율적인 리프팅 메커니즘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원암 덤벨 오버헤드 프레스에서 양쪽 덤벨의 무게를 합쳤을 때 바벨 1RM의 80% 이상을 들지 못한다면 코어 활성화, 회전 안정성, 전신의 긴장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바벨 오버헤드 프레스의 1RM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암 플랭크, 팔로프 프레스, 수트케이스 캐리, 싱글 암 오버헤드 프레스를 훈련하세요. 급격한 방향 전환은 관절과 근육에 큰 힘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좋은 자세를 취하지 못하면 방향 전환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상의 위험도 커지죠. 좋은 방향 전환 움직임은 3가지 원칙을 따릅니다. 첫 번째, 무릎이 아닌 고관절 중심의 감속 패턴 만들기. 두 번째, 상체를 곧게 세워 코어 근육의 최적 길이 유지하기. 세 번째, 상체를 먼저 회전하여 다리의 움직임을 만들기입니다. 마요르카 시절 이강인 선수의 원더골을 분석해보면 고관절 중심의 감속 패턴, 상체를 세워 복부 근육의 최적 길이 유지, 상체를 먼저 회전하기, 좋은 방향 전환의 원칙 3가지 모두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크고 빠른 방향 전환을 만들어 원더골을 만들 수 있었죠. 축구는 발로 드리블과 방향 전환을 모두 해야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항상 최선의 움직임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 환경에서 좋은 움직임을 만드는 트레이닝이 꼭 필요합니다. 프레스 운동을 하는 동안 팔꿈치나 어깨에 통증이 있다면 인사이드 아웃 링 푸시업을 해보세요. 인사이드 아웃 링 푸시업은 기존의 링 푸시업과 거의 동일해 보이지만 스트랩이 팔의 안쪽으로 지나가는 운동입니다. 아주 작은 수정으로 보이지만 이 변화로 인해 올바른 팔꿈치와 어깨 자세를 연습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죠. 스트랩이 팔과 어깨에 고정되는 기존의 링 푸시업보다 인사이드 아웃 푸시업은 스트랩이 자유로워 불안정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선수는 불안정성을 조절하기 위해 더 안정적인 관절 움직임을 스스로 찾아가게 되죠. 만약 A 선수가 강한 파워가 있지만 하체 회전이 부족하고 B 선수는 파워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관절의 회전을 잘 사용한다면 A보다 B가 더 빠르고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일 것입니다. 피지컬 트레이닝은 단순히 스트렝스를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스피드, 스트렝스, 민첩성, 협응성, 균형성, 반응 시간, 유연성 등 스포츠 종목의 특성과 선수 개개인의 목표에 맞게 다양한 체력 요소를 발전시키는 훈련 프로그래밍이 필요하죠. 선수의 파워를 높여주는 피지컬 코치는 많더라도 모든 코치가 그 파워를 퍼포먼스로 연결시켜줄 수 없는 이유입니다. PLS에 오는 선수들이 단기간에 폭발적인 퍼포먼스 향상을 만드는 이유는 파워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선수에게 부족한 움직임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잠재력을 낭비하지 마세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배워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냥 전에 워밍업을 해야 하는 사자는 곧 굶어 죽을 겁니다. 그리고 야생의 인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고 움직임 메커니즘이 최적화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워밍업 없이 전력 질주를 하면 근육통으로 일주일을 절뚝거릴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당연히 워밍업 없는 전력 질주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는 분이 아니라면 부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상이나 불편함 없이 이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신체 기능에 문제를 드러냅니다. 전력 질주는 대표적인 고강도의 전신 운동으로 가동성, 근력, 파워, 균형 감각, 신체 밸런스 등 여러 신체 기능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워밍업 없이 최대 속도의 80에서 90%를 만들지 못한다면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신체 움직임 메커니즘을 점검해 보세요. 테니스, 배드민턴과 같은 라켓 스포츠 선수들은 임팩트 순간에 전환을 회내시킵니다. 심지어 라켓 스포츠가 아닌 농구, 야구, 복싱과 같은 종목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전환을 회내하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많은 스포츠에서 전환의 회내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까요? 휘두르거나 던지는 스포츠는 임팩트 순간에 빠른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을 채찍처럼 휘둘러야 하죠. 채찍 손잡이로 움직이는 팔은 그리 빠르지 않지만 채찍의 끝은 음속을 돌파하는 속도로 휘둘러져
소닉붐 현상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체를 이용한 골반과 몸통의 회전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전환의 회전까지 사용한다면 더 빠르고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플레이를 보며 덩크를 하려고 뛰었는데 공중에서 동작을 바꿨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처음부터 레이업을 하려고 했고 덩크는 페이크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둘 중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 동작을 한 선수도 잘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는 급박한 경기 상황에서 움직임을 미리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엘리트 선수들은 순간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대응하는 플레이를 합니다. 선수의 운동 능력, 상대와의 거리, 팀의 전술 등 다양한 환경적 상황이 선수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단지 선수는 공을 골대에 넣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지 중에 하나를 본능적으로 고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좋은 플레이, 좋은 움직임은 명확한 목적과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킬 코치는 단순한 동작의 훈련보다는 다양한 상황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훈련을 구성해야 하고, 피지컬 코치는 선수가 선택지를 늘릴 수 있는 피지컬을 만들어줘야 하죠. 높은 점프를 통해 채공 시간이 길수록 선수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더 나은 움직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트 지구력 선수들은 존2 훈련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개선시켜 장시간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존2 훈련의 장점과 구체적인 훈련 방법이 궁금하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대부분의 아마추어 러너, 라이더는 본인의 신체 능력보다 너무 빠르게 달립니다. 문제는 빠르게 훈련하면 인터루킨6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인터루킨6는 염증 매개물질로 지구력과 몸의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죠. 존2 훈련은 인터루킨6 반응을 조절하고 회복력과 지구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높은 강도에서의 운동 능력 또한 좋아지죠. 그렇다면 미친 체력을 만드는 존2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최대 심박수를 기준으로 5구역을 나눠 두 번째 구역에 해당하는 60에서 70%의 강도로 9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을 존2 트레이닝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30살의 남성이라면 220에서 본인의 나이를 뺀 190이 최대 심박수와 거의 일치할 겁니다. 따라서 190의 60에서 70%의 강도인 132, 154bpm 사이로 90분간 심박수를 유지하면 존2 훈련의 효과를 볼 수 있죠. 하지만 스피드 향상을 위해서는 고강도 훈련 또한 병행해야 합니다. 또 엘리트 지구력 선수들은 전체 훈련의 80%는 존2 트레이닝을, 나머지 20%는 히트와 같은 고강도 트레이닝을 합니다. 양극화 훈련에서 20%의 고강도 훈련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근육량과 스트렝스를 향상시켜 균형 잡힌 애슬릿 바디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종아리 근육의 강화는 카프레이즈로 불가능합니다. 달리는 동안 종아리 근육에 걸리는 부하는 체중의 최대 8배입니다. 그렇다면 몸무게 70kg의 성인이 착짓이 발생하는 종아리의 부하는 500kg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카프레이즈를 500kg로 하지 않는 이상 종아리 근육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아리 근육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근육의 모양을 살펴봐야 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아킬레스건과 사선으로 연결된 기형 근육입니다. 기형 근육은 근육이 수축하는 거리만큼 관절을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같은 면적 대비 더 많은 근섬유가 있어 강한 힘을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달리기 중에 생기는 부하는 종아리 근육이 강한 등척성 수축을 하는 동안 아킬레스건이 늘어나며 충격을 흡수하고 다시 탄성 에너지를 방출하며 빠르게 바닥을 밀어내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종아리 강화 운동은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는 등척성 수축 운동과 아킬레스건의 탄성 반동을 이용하는 플라이오메트릭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운동이 어렵다면 한 발 줄넘기도 비슷한 운동 효과가 있으니 카프레이즈 대신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빨라지고 싶다면 진동 등척성 운동을 해야 합니다.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근육을 수축하는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반대편 근육을 빠르게 이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느린 선수들은 근육을 빠르게 꺼지도록 하지 못하죠. 진동 등척선 훈련은 매우 짧고 빠른 반복을 통해 기량근을 더 빠르게 이완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방향 전환은 속도가 0이 되는 등척선 구간에서 가장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동 등척선 훈련은 방향 전환에도 효과적입니다. 진동 등척성 운동 방법이 궁금하시면 캡션을 참고하세요. 찬물 샤워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 채널에서 찬물 샤워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인슐린 반응 개선, 도파민 증가, 염증 완화 등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흥미로운 건 갈색 지방을 늘려 체지방 감소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찬물 샤워는 혈관의 수축과 팽창으로 혈류가 향상되어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수들이 경기 직후 얼음물에 몸을 담그는 이유죠. 하지만 금비대나 스트렝스가 목적인 경우 운동 직후에 찬물 샤워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이 근성장을 위한 자극이 되어야 하는데 찬물 샤워가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빠른 회복이 목적이라면 운동 직후의 찬물 샤워를, 근성장과 근력 향상이 목적이라면 운동 전에 찬물 샤워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트레이닝 이후에 근력은 10%만 증가한 반면에 체중은 15%가 증가했다면 선수의 운동 능력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체급을 나누는 스포츠에서 근력과 체중의 비율은 매우 중요하죠. 같은 몸무게로 더 강한 파워를 만드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구력, 속도, 민첩성이 모두 중요한 종목인 구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 대비 근력이 좋으면 선수는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고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상대를 제치는 상황에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체중이 줄어들어 지구력도 향상되며 부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죠. 그렇다면 체중 대비 근력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복합 관절 운동, 맨몸 운동, 스피드 스트렝스, 플라이오메트릭과 같은 운동을 통해 기능적인 근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운동 정체기에 있거나 잦은 부상에 시달리는 분들은 템포 트레이닝을 해보세요. 지속적인 성장과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좋은 움직임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게와 횟수에만 집중하다 보면 좋은 움직임을 지속하기 어렵죠. 템포 트레이닝은 동작의 속도를 조절하는 운동 방법입니다. 근육이 긴장하는 시간 TUT를 늘려 근육의 성장과 근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죠. 게다가 불안정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구간에 템포를 조절하면 올바른 자세와 기술을 찾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정체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동안 운동 속도에 신경 쓰지 않았다면 템포 트레이닝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리아 토프리아의 피지컬은 그의 경기력의 핵심입니다. 체급 대비 더 많은 근육량, 강력한 코어, 정확한 스텝과 골반 회전 등은 그가 UFC 패더급 챔피언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렇다면 토프리아와 같은 피지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MMA는 체급이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감량이 가능한 수준에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트레이닝보다는 자신의 체중 안에서 최대한 큰 파워를 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큰 힘을 빠르게 내는 스트렝스 스피드 트레이닝 혹은 빠른 속도에 집중하는 스피드 스트렝스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더 자세한 훈련 방법은 캡션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폭발적인 퍼스트 스텝은 화려한 드리블보다 돌파에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퍼스트 스텝은 정지 상태에서 급격하게 속도를 높이는 100m 스타트 동작과 유사하죠. 첫 번째로 지면을 나아가는 방향에 반대로 강하게 차기 위해서 다리를 벌리며 몸을 기울이고, 두 번째로는 다리의 빠른 교차 움직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리의 교차 움직임을 개선하고 폭발적인 퍼스트 스텝을 만드는 운동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리의 교차 움직임과 공을 던지는 움직임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뒷다리는 최대한 곧게 펴고 반대쪽 무릎은 최대한 높게 듭니다. 만약 무게가 무거워 동작의 속도가 느려진다면 더욱 가벼운 무게로 훈련합니다. 공을 던질 수 없는 훈련 환경이라면 아쿠아볼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공을 던지면 자연스럽게 코어의 수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퍼스트 스텝 훈련이 되는 것이죠. 정운동에 관한 양극단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트레이너와 코치는 기본 동작을 반복하면서 점진적인 과부하를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트레이닝 전략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면에 기능적 트레이너는 다양한 운동을 통해 여러 움직임 패턴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안하죠. 전통적인 스트렝스를 지지하는 트레이너는 기본을 마스터하면 각 패턴에 속한 모든 변형과 조합은 말할 것도 없고 각 움직임 패턴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신경 연결망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기능적 트레이너는 훈련의 학습 전이, 움직임 패턴의 약점 보완, 스트렝스 운동의 정체기 극복 등을 위해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이직 스트렝스 트레이닝만 혹은 펑셔널 트레이닝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트렝스 트레이닝과 펑셔널 트레이닝의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나요?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는 만큼 미세한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들은 최대한 효율적인 달리기 메커니즘이 필요하죠. 효율적인 러닝을 위한 오늘의 주제는 포어풋 주법입니다. 러닝 주법은 포어풋, 미드풋, 힐풋으로 나뉩니다. 포어풋은 발가락 착지, 미드풋은 발바닥 착지,
힐풋은 뒤꿈치 착지입니다. 엘리우드 킵초게, 켈빈 킵툰과 같은 세계 최정상급의 선수들이 푸어풋 착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리는 인간이 근육과 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하여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근육보다 몇 배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건은 매우 탄성이 좋은 고무줄과 같아 외부 힘에 의해 늘어나면 원래의 길이로 강하게 돌아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의 탄성 반동을 잘 이용할수록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푸어풋 착지는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의 탄성 반동을 만드는 주법이기 때문에 세계 최정상급의 선수들은 모두 발가락으로 착지합니다. 하지만 초보 러너가 푸어풋 주법만 억지로 따라하면 족저근막염 혹은 아킬레스 건염을 경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선수들에게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는 풀스쿼트를 가르치는 코치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코치들은 박스 스쿼트나 쿼터 스쿼트를 권장하죠. 그들의 의견이 나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풀스쿼트를 강조하는 코치들은 종목 특이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하는 스포츠 모방 웨이트 트레이닝을 비판합니다. 스포츠 기술의 부하를 높이는 것은 기술 훈련도 되지 않을 뿐더러 충분한 부하를 만들지도 못한다고 하죠. 풀스쿼트는 둔근, 햄스트링, 대퇴사두근을 포함한 여러 근육의 협응과 스트렝스를 이끄는 최고의 운동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제약이 없다면 모든 선수가 풀스쿼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쿼터 스쿼트를 권장하는 코치들은 선수들이 체육관에 가는 이유가 트레이닝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죠. 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용되는 가동 범위에서 더 강한 파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풀스쿼트보다 더 무거운 무게로 훈련 가능한 쿼터 스쿼트는 경기에서 사용되는 가동 범위에 강한 파워를 만드는 데 적합합니다. 게다가 풀스쿼트는 그 자체로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신체적 제약에 따른 훈련 중 부상의 위험도 더 높다고 주장하죠. 여러분은 풀스쿼트와 쿼터 스쿼트의 적절한 훈련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말에는 생활 스포츠를 즐기면서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근육량이 늘고 힘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죠. 하지만 민첩성과 체력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바디빌딩 방식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량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지만 실제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능적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캐틀벨, 불가리안백, 클럽벨도 축구, 농구, 테니스를 잘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습 전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이란 연습이 실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긍정적 전이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학습 전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슷한 움직임 패턴을 훈련해야 합니다. 테니스 서브를 잘하고 싶다면 오버한 패턴 훈련을 해야 하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전과 비슷한 상황을 연출해야 움직임 패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비수라면 단순히 앞뒤 좌우로 빨리 달리는 훈련만 하는 게 아닌 상대방을 따라서 빠르게 쫓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에 특화된 훈련을 해야 부상 예방 및 퍼포먼스 향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